안녕하세요. 경제재민족 이유연입니다. 내년 2022년이면 한중수교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경제재민족에서는 산자부 장관을 지내신 경제 전문가이시자 중국 전문가 니어재단의 정덕구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랑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니어재단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정덕구 이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2007년도에는 동북아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니어재단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재단인지 간단한 소개랑 또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죠. 제가 이제 2000년에 장관직을 물러나서 서울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고, 네. 서울대학 교수 4년을 마치고 북경대학 교수 초빙이 됐는데, 그때 가서 본 중국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나도 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1000억을 좀 주시면 세계 굴지에 중국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게 무산이 되고, 네. 제 개인의 역량으로 니어재단이라는 것을 창립하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네. 중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저 나름대로 예측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200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인데, 그때 이미 중국의 하부 구조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표면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하나의 그 후진국의 모습 밑에는 그 봄이 오는 소리가 그 얼음장 밑에서 물이 흐르듯이 네.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 해서 2007년에 그것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네. 그리고 니어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재단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국제 정세가 이렇게 미중 갈등을 비롯해서 전례 없이 복잡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최근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세계적인 세력 전이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영국이 유니온 잭크를 휘날리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초강대국의 역할을 하죠. 그 이후에 뭐 우여곡절 끝에 독일도 일어나고 또 네덜란드도 일어나고 그랬지만, 결국은 영국의 그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1930년대 이후에 미국의 등장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세력 전이가 일어나는데, 미국이 1930년 이후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더라도 완전히 영국을 제치고 세계 강국이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약 30-40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1930년대 이후에 지난 거의 100년 가까운 그 초강대국의 위치를 누리면서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각 분야를 주름을 잡았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이 잠자던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등장하면서 짧은 시간에, 그것도 한 40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은 아직도 소아적 대국이다, 또는 배추 속이 아직 꽉 차지 않은 배추와 같다, 그렇게 덩치만 커졌지
속은 아직도 어리고 그리고 덜 찬 그런 나라이지만 그 속도로 볼 때 미국을 능가하는 국력을 가질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네.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고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사이에 낀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이. 그래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 서구 세력의 뒷받침을 받고 이 독립국가가 됐는데 이 자유 독립국가가 지난 한 6, 70년 동안에 중견국가로 또 굉장히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겸해서 잘 균형 있게 발전한 좋은 나라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사이에 끼인 존재가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문제들은 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느냐. 특히 중국이 우리와 생각이 다른 나라로서 부각되기 때문에 중국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정체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존중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OECD 국가가 됐는데 반면에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이 국민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있는 그런 나라죠. 이런 그 정체성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협이 안 됐었는데 네. 이제 강대국이 됐을 때 나타나는 위협이 한국에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그거를 미국의 국력으로 막을 수 있느냐. 네. 미국이 과연 중국의 위협을 충분히 막아줄 만큼 또 국력이나 또 의도나 또 한국에 대한 시각이 잘 정리되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가는 세계적 세력 전이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세계 정치 외교 안보를 가늠하는 체스판이 있는데 이 체스판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체스판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수를 둬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또 중국의 거듭되는 문화 동북 공정으로 인해서 이 반중 정서 또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대중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중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좀 이해해야 할까요?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우리는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고 그러면서 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나가는 이런 그러면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와 인권 보호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그쪽은 공산당이 주체고 국민이 객체로 내려앉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동안에 지난 한 40년 동안 중국에다 파이프를 받고 거기서 물을 받아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죠. 가서 기업을 하거나 거기 가서 고용이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친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당의 확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6.25 한국전쟁을 이후로 반공을 국시하였고 사회주의나 공산당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죠. 이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사회는 어떤 그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의 파편화 현상,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그 세계적인 세력 전이기가 오면 한국은 항상 국론이 분열됐어요. 옛날에 그 명나라 청나라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삼전도에 굴욕을 당할 때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그 사람들과 외교를 잘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내부에서 중신들끼리 싸움만 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이런 그 세계적인 세력 전이기에 어떤 국론 분열의 현장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력이나 국격이나 그죠? 또 외교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또 소프트 파워 이런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만큼 우리가 성장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에 상응해서 미중 간의 충돌이 엄청나게 격심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목숨 걸고 이 항쟁을 서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이 국론이 분열되면 또 우리의 운명을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두려움이 상당히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중국이 또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3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시진핑 정권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장기 집권의 가능성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강국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아주 우리의 명제죠.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시진핑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공산국가이긴 하지만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여러 명이 논의를 하면서 약간 민주적 요소가 가미된 그런 논의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네. 연성화된 공산당이라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온 이후에 경성화돼서 이 5명의 정치국 상임위원들이 유명무실하죠. 그러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 일당 1인 체제 하에서의 부하에 불과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전체주의적 성격을 띄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헌법을 뭐 중국의 헌법은 우리의 헌법 체계와 다르지만 공산당 헌법이지만 거기에 10년 이상 못한다. 또 70 넘으면 못한다. 이런 것들을 관행을 깨고 네. 본인이 이제 내년이죠. 내후년 2023년에 3연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지금 뭐 중국의 정치국이나 또 여러 가지 조야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3연임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연임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칭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중국의 아픈 데만 가지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5G니 뭐니 해서 화웨이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내에서 시진핑에 대해서 반론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결사항전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미국과 싸워서 이겨서 이 100년 만에 그 한을 풀어야 된다. 이게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서구 세력, 열강 세력한테 난도질 당하던 청나라 말기의 그 한을 이제 우리는 이번 기회에 풀어야 된다. 네. 이러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데 이 트럼프의 대중국 공세가 오히려 시진핑을 3연임하게까지 만들어놨죠. 그래서 결국 그 3연임이 되고 나면 결국
그 다음 5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3년 연임을 하고 그 5년, 앞으로 한 7년 동안은 네. 미중 간에 피말리는 또 컷스로트라고 그러는데 사생결단하는 그런 그 경쟁 내지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진핑은 한국을 바라보기를 미국의 하나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중국을 옥죄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의 전진기지로 한국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다가 또 자기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아주 독특한 사회주의. 그래서 기존에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징구를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는 그 모택동식의 사회주의 일로 돌아가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한국의 존재라는 거, 그리고 또 자유분방한 데서 나오는 K-컬처,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오징어 게임이니 네. 무슨 방탄소년단이니 있죠. 이런 한국의 문화, 또 드라마 이런 것에 국민들이 홀딱 빠져들어가는데 이거는 자기가 추구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하고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아주 네. 매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중국 시장이 무려 50조 원에 달하면서 굉장히 좀 높은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포기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우리 경제가 중국의 의존도 또한 높다고 좀 말이 있는데, 반면에 이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의존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이 이 공업화의 길을 가면서 우리나라의 발전 격차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업화로 가는데 우리는 선배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잘 만들어왔던 자본재나 중간재, 부품 이런 것들을 대거 중국에 수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냐면 어마어마한 내수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나 들어가는 이 그 수출 비중, 네. 이것이 무슨 내수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수 시장에 들어가는 율은 3%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자본재, 중간재, 부품 소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거 우리가 안 팔면 중국은 큰일 납니다. 결국 이 자본재, 중간재라는 것은 중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한테서 수입해야 되는 필수품이죠. 근데 그 대부분은 중국이 이렇게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입한 거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산업이 더 발달하고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 중국에서 상당히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국산화를 한다든지 네. 또 수입을 대체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일부러 중국과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다음 단계의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중국이 이렇게 추격을 해오면 우리가 꼭 다음 단계로 도망가서 이 발전 격차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두 나라 사이의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중국이 신세지고 있으니까 쩔쩔매야 된다. 그런 일반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뭐 제 최근에 그 네. 국중지계라는 네.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해명을 했는데 이거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환상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궁금한데요. 중국과 주변 국가는 어떻게 좀 소통해야 할까요? 북한 핵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와 우리는 공조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향후 한 5년이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데 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단계에서 이제 체제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인민들의 빵과 음식이다. 그리고 의식주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기간이 다음 한 5년이 되지 않을까. 이 5년 동안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북한을 비핵화를 강력하게 유도해내고 그러면서 어떤 인도주의적 의미에서 북한 인민들의 생활고를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경협이나 또는 북한에 대한 온정적인 그런 교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니어 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향후 계획과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니어 재단은 내가 15년을 했으니 앞으로 한 3년 내에 후계자에게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계자는 몇 명을 놓고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네. 이제 보다 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들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냐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냐 또 한국의 교육은 왜 이렇게 선생의 난 학부형의 난 정부 당국의 난에 빠져 있는가 그리고 이 가계 부문이 왜 이렇게 침강하는가 가계 비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문제 또 또 노인들의 연금 문제 그리고 이 가계비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계의 난을 방지를 해야 되는 이런 국내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 보통 다른 데에서는 아주 힘드니까 타치하지 않는 고난도의 과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니어 재단 행복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렘 반 걱정 반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인 동북아와의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보다 건강한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동북아 니어 재단 정덕구 이사장님과 소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